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아주 흥미로운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주제는 바로 북극 항로인데요. 이게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더 관심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. 글은 이 북극 항로가 과연 우리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, 뭐 경제성이라든지 가능성, 이런 걸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글의 핵심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이 글에서 설명하는 북극 항로,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어보죠.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러시아 북쪽 바다를 지나가는 북동항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북극해를 통과하는 여러 경로 중에서도 러시아 연안을 따라가는 항로를 말하는 거죠. 이 항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거리랑 시간 단축 아니겠습니까? 그래 보니까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갈 때요, 기존의 수에즈호나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가 약 7,000km. 와, 7천이요. 네, 그리고 시간은 한 열흘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.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32%나 단축되는 셈이더라고요. 이야, 엄청나네요. 열흘이면 뭐 그렇죠. 게다가 뭐 중동 지역 불안정한 거나 인도양 해적 위험 이런 것도 피할 수 있고요. 수에즈호나 통행료도 안 내도 되고요. 네, 그런 부수적인 이점들도 분명히 크죠. 그래서는 또 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이 북극 항로 개척에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였다,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. 그리고 취임 후에는 해양수산비서관, 이거 새로 만들면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고요. 부산을 좀 중심 기지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언급되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래서도 바로 지적을 하듯이 이 북극항로의 실제 경제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갈립니다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지적인데요. 크게 한 네 가지 정도? 네 가지 쟁점이 제시되고 있어요. 맞아요. 저도 봤는데 그래서 정리한 걸 보면 첫 번째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불안정성. 이게 크죠. 그렇죠. 아무래도 러시아 쪽을 지나가니까요. 두 번째는 운항 중간에 뭐 화물을 싣고 내릴 만한 기항지가 부족하다는 점. 이것도 있고. 네, 중간 기착지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. 세 번째는 얼음을 깨고 가야 하니까 그 특수선박 쇠빙선, 이 건조비용이 너무 비싸다, 이런 문제. 네, 쇠빙선 건조 기술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역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. 이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 글은 이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반론을 펴고 있어요. 그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. 예를 들면 그 지정학적 위험? 이건 단기적인 제약일 수 있지만 좀 길게 보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. 뭐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. 북한, 중국, 러시아 관계 개선 포함해서요. 아,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. 네.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해서 기술력이나 운항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미리 준비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. 이런 시각이죠. 그렇군요. 그럼 다른 문제들은요? 기항지 부족이라든가? 아, 기항지 문제. 그거는 북극항로 자체가 원래 러시아랑 유럽 간 직접 운송에 좀 특화된 경로 아니냐. 그러니까 그 장점을 살리면 된다는 거예요. 모든 항로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쇠빙선 비용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 조선업계가 이미 러시아에서 그 어려운 쇠빙 LNG 운반선, 이거 성공적으로 만든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아, 맞아요. 그때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에서 수주했었죠. 네, 각각 15척씩이나요. 그러니까 초기에는 러시아 지원을 좀 활용하거나 비용 협상을 할 여지도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환경 문제에 대한 반론은 어떤가요? 환경 문제도요. 수에즈 운하도 사실 비슷한 이슈가 있다. 그리고 오히려 거리가 더 기니까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수에즈가 더 많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지적을 해요. 그리고 뭐 국제해사기구 IMO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러시아도 나름 환경보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걸 너무 문제 삼는 건 좀 꼬투리 잡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. 그럼 이 글에서 기대하는 북극 항로의 구체적인 긍정적 효과는 뭔가요? 특히 해운 조선 이쪽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던데요. 네, 그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죠. 그래서 예전에 2010년대 우리 조선업계가 해양 플랜트 사업할 때요. 해외에서 기자재 들여오는 게 늦어져서 고생했던 사례를 들더라고요. 그때 북유럽에서 자재 가져오려면 수에즈 운하로 30일에서 35일 걸렸는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이 기간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. 네, 시간 단축 효과가 크죠. 그리고 연료비도 한 30%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쇠빙 LNG 선수주 경험, 하나오션 15척, 삼성중공업 15척, 총 30척. 이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.
이 실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관련 사업 수주를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때 우리 협상력도 더 높아질 수 있다. 이런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. 아,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. 그렇죠. 그때 그 수주가 어려웠던 조선업계에 정말 큰 힘이 됐었다는 관계자 이야기도 인용되어 있고요. 또 관련 연구 결과들도 좀 인용하는데요. 2016년 연구에서는 쇠빙선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경제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나왔고 2023년에 기후변화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 보니까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수에즈 운하보다 비용이 한 17%에서 최대 33%까지 절감된다. 항해 한 번당 약 25만 달러 정도 아낄 수 있다.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25만 달러면 어마어마한데요. 네, 상당한 금액이죠. 그리고 또 러시아에 있는 그 많은 천연 자원 있잖아요. LNG, 석유, 히토류 같은 거. 여기에 접근하기 좋아지니까 에너지 안보나 공급망 다변화에도 기회가 된다. 이 점도 중요한 포인트로 짚고 있네요. 네,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도고서를 인용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 같아요. 당장 어려움도 많고 논란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게 우리 경제나 외교에 정말 중요하다. 이 말이죠. 그렇습니다. 이 글은 단순히 경제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정세라든지 기술 개발의 필요성,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북극 항로를 봐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고요. 네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 글에서 강조한 것처럼 기술적인 준비, 또 외교적인 준비, 이런 것들 외에 북극 항로 시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준비가 필요할까요? 어쩌면 문화적인 교류를 더 늘린다거나 관련 분야 인재를 키우는 문제, 혹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다른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통찰이 또 궁금해지는 지점이네요.